이 영상은 산림출판사의 저작권 이용 허락을 받고 제작했습니다.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퇴근 후 낭독가입니다. 오늘은 영화를 보고 궁금해서 원작을 찾아본 책, 그리고 재미있게 읽어서 소개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책, 델리아 오언스의 가재가 노래하는 곳을 가져왔습니다. 이 영상에는 가재가 노래하는 곳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과 낭독이 담겨 있습니다. 편하게 부담 없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낭독을 먼저 들으실 분은 타임라인에 표시된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잠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책을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것에 대한 답은 사람마다 다를 텐데요. 저에게 좋은 책이란 저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책, 가까운 지인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 꼼꼼하게 읽고 낭독을 하고 싶은 책입니다. 그런 면에서 가재가 노래하는 곳은 저에겐 좋은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다 읽은 사람이니까 책의 내용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 읽은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 작품을 떠올리면 몇 가지 생각할 거리들이 생겨요. 떠오르는 질문에 대한 답도 그때그때 달라지고요. 그건 아마 이 작품이 습지라는 조금은 생소한 배경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그럴 거예요. 이 책의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한 습지에 살고 있는 카야라는 소녀가 주인공입니다. 카야의 가족은 부모님과 5남매, 7인 가족인데요. 아버지의 심한 폭력 때문에 카야의 어머니와 언니 오빠가 하나 둘 집을 떠납니다. 나중에는 집에 카야와 아버지만 남는데요. 이 아버지도 결국 카야만 혼자 남겨두고 집을 떠납니다. 그때가 카야가 11살일 때의 일입니다. 그런데 카야는 마을에 가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습지에서 혼자 살아가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건 왜냐하면 카야가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가 성장한 습지와 자연을 가족처럼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7살 때 또래보다 늦게 난생 처음 학교를 간 일이 있는데 습지에 살던 애가 학교에 왔다고 하니까 학생들이 심하게 비웃고 놀리게 되죠. 그날 이후 카야는 단 하루도 학교를 가지 않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외가리를 관찰하고 조가비를 모으는 생활만으로도 배움은 충분하다. 나는 벌써 비둘기처럼 우는 법도 알고 그 애들보다 잘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요. 카야의 강인함과 그녀가 자연을 소중한 배움의 장소이자 삶의 터전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녀의 친구라고는 마을의 주유소 겸 미끼 가게의 흑인 부부 점핑과 메이블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습지에서 혼자 살아가는 그녀를 사람들은 마쉬걸, 습지 소녀라고 부릅니다. 그러던 중에 그녀는 오빠의 친구였던 테이트와 가까워지게 되면서 그에게 글도 배우고 그와 사랑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던 1969년 마을 청년 체이스 앤드루스가 늪에서 시체로 발견되는데요. 카야가 체이스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고 그녀는 결국 체포돼서 구금되고요. 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마쉬걸, 카야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책은 1952년부터 시작되는 카야의 어린 시절과 1969년
체이스의 시체가 발견되어 재판이 진행되는 시점을 번갈아 가면서 보여주고요. 그녀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장을 했고 어쩌다 그녀와 관련이 없을 것 같은 마을의 킹카, 체이스 살해 용의자로 지목받게 되었는지를 풀어갑니다. 또 카야에게 불리해 보이는 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흥미진진하게 풀어갑니다. 처음에는 소위 말하는 불쌍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읽다 보면 카야라는 인물이 가진 매력에 빠지게 되고 카야의 감정과 상황을 따라가면서 그녀를 이해하고 응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동물이라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카야처럼 고립돼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보게 되는 것이죠. 가제가 노래하는 곳은 작가인 델리아 오원스의 첫 소설인데요. 델리아 오원스는 동물학과 행동동물학을 전공했고 자연 에세이를 출간했던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가 덕분에 우리는 전에 몰랐던 습지라는 공간에 깊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작품 중간에 묘사되는 습지에 살고 있는 동물의 이름이나 이런 모습들이 작품의 생생함과 사실성을 부여하고요. 독자도 그걸 보면서 호기심을 가지게 되고요. 그 안에서 자연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카야가 가진 지식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알게 됩니다. 성장, 미스터리, 추리, 로맨스, 스릴러, 법정 드라마,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작품, 가제가 노래하는 곳입니다. 이 작품과 관련된 미디어 믹스는 소니 픽처스에서 제작한 영화 가제가 노래하는 곳이 있고요. 이 영화의 OST 중에 유명한 곡은 테일러 스위프트가 부른 캐롤라이나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은 책을 다 읽거나 아니면 영화를 보고 나서 들어보면 또 다른 느낌으로 들리는 곡이에요. 제가 오늘 낭독할 부분은 영화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도 들어가 있는데요. 사람을 피해서 살던 카야가 어느 날부터 테이트의 선물을 받게 되면서 테이트와 가까워지고 그에게 글을 배우면서 마음을 여는 장면 하고요. 카야를 도와주는 흑인 점핑이 마을에서 어떤 처지인지 알 수 있는 장면 들어있고요. 그리고 카야의 부모님의 과거를 알 수 있는 카야의 아버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저도 기쁘겠습니다. 그리고 낭독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해주시면 조금 더 많이 감사하겠습니다. 가제가 노래하는 곳 델리아 원스 장편소설 김선영 옮김 산림출판사 15 게임 1960년 정오가 되자 카야는 손으로 뺨을 감싸고 천천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등걸로 다가갔다. 등걸에는 깃털이 없었다. 카야는 입술을 꼭 깨물었다. 당연하지. 나도 보답으로 뭔가 두고 가야 해. 마침 호주머니에 그날 아침 발견한 어린 흰머리 수리의 꼬리 깃털이 있었다. 조류를 아주 잘 아는 사람이라야 이 얼룩덜룩하고 볼품없는 깃털이 독수리라는 걸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3살밖에 안 돼서 아직 왕관이 생기지 않은 독수리였다. 열대조류의 꼬리깃털만큼 희귀하지는 않아도 귀한 물건이었다. 조심스럽게 등걸에 꼬리털을 놓고 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작은 돌멩이로 눌러두었다.
그날 밤 깍지 낀 손에 머리를 괴고 잠자리에 누운 카야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가족들은 늪에서 혼자 알아서 살도록 그녀를 버리고 떠났지만 누군가가 찾아와 그녀를 위해 숲속에 선물을 두고 간다. 불확실성이 사라진 건 아니더라도 소년이 나쁜 마음을 먹은 것 같지는 않았다. 새를 좋아하는 사람이 심성이 못됐을 리가 없다. 다음 날 아침에는 벌떡 일어나 엄마가 대청소라고 불렀던 일을 부지런히 해치웠다. 엄마 서랍장에서 남은 옷 중 쓸만한 걸 고르려고만 했는데 막상 가위가 보이자 집어들고 머리털을 뒤로 모아쥐었다. 7년 전 엄마가 떠난 후로 다듬은 적 없는 머리를 20cm나 싹둑 잘랐다. 이제 머리카락은 어깨 바로 아래에서 찰랑거렸다. 카야는 거울을 보고 고개를 살짝 튕기고는 미소 지었다. 손톱을 박박 씻고 머릿결이 반짝반짝 윤이 나게 감았다. 카야는 머리솔과 가위를 제자리에 갖다 두고 오래된 엄마의 화장품을 들여다보았다. 파운데이션과 연지는 말라붙어 쩍쩍 금이 가 있었지만 립스틱의 유통기한은 수십 년쯤 되는지 새 것 같았다. 어릴 때도 예쁘게 치장하는 놀이는 해보지 못했다. 립스틱을 조금 발라보았다. 좀 예뻐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다. 엄마 같지는 않아도 꽤 보기 좋았다. 혼자 실소를 하고 입술을 문질러 지웠다. 서랍장을 막 닫는데 바짝 마른 레블론 매니큐어 병이 눈에 띄었다. 연한 핑크색이었다. 카야는 작은 병을 집어들고 마을에 갔던 엄마가 하고 많은 물건 중에서 이 매니큐어를 사온 날을 새삼 떠올렸다. 우리 올리브색 피부에 정말 잘 어울릴 거야 라고 하셨다. 카야와 두 언니에게 소파에 나란히 앉으라고 하고 손톱 발톱을 연분홍으로 칠해주었다. 엄마도 매니큐어를 칠한 다음에 다 같이 깔깔 웃으면서 분홍빛 손톱 발톱을 흔들며 마당을 뛰어다녔다. 아버지는 어디 가고 없었지만 보트가 석호에 정박되어 있었다. 엄마는 여자들끼리만 배를 몰고 나가자고 아이디어를 냈다.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다. 낡은 통통배에 올라타서도 다들 살짝 취한 것처럼 까불거렸다. 크랭크를 여러 번 잡아당겨야 했지만 아웃보드 모터는 부르릉 돌았고 우리는 다 함께 출발했다. 엄마는 석호를 가로질러 습지로 이어지는 좁은 물길로 들어섰다. 물길을 누비며 순항하는가 싶었지만 엄마는 사실 배를 잘 몰랐고 얕은 석호로 들어가 타르처럼 진득한 검은 진흙에 좌초되고 말았다. 장대로 이리저리 밀어봤지만 배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치마를 걷고 배에서 내려 무릎까지 진창에 처박히는 수밖에 없었다. 엄마는 외쳤다. 배가 전복되면 안 돼. 얘들아, 절대 배를 뒤집으면 안 된다. 진흙범벅이 된 서로의 얼굴을 보고 깍깍 소리를 질러대면서 배가 훌훌 물에 뜰 때까지 밀었다. 다시 배에 올라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무트로 나온 물고기들처럼 팔딱팔딱 뒤집히며 난리를 쳤다. 여자 4명이 좌석에 다 못 앉고 보트 바닥에 나란히 끼어 누워서 다리를 하늘로 치켜들고 발가락을 꼬물거렸다. 분홍색 발톱이 진흙을 뚫고 반짝거렸다. 그렇게 누워서 엄마는 말했다. 다들 엄마 말 잘 들어? 이건 진짜 인생에 있어 중요한 교훈이야.
그래, 우리 배는 좌초돼서 꼼짝도 못했어. 하지만 우리 여자들이 어떻게 했지? 재밌거리로 만들었잖아. 깔깔 웃으며 좋아했잖아. 자매랑 여자친구들은 그래서 좋은 거야. 아무리 진흙탕이라도 함께 꼭 붙어 있어야 하는 거야. 특히나 진창에서는 같이 구르는 거야. 엄마는 매니큐어 리무버를 사오지 않았고 칠이 벗겨지기 시작하자 윤기가 사라지고 분홍색으로 얼룩덜룩 지저분해졌다. 벗겨진 매니큐어를 보면 그때의 즐거웠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진짜 백이 인생의 교훈이 생각났다. 낡은 병을 바라보며 언니들 얼굴을 그려보려고 애썼다. 그러다 입 밖으로 소리내어 말했다. 엄마, 지금 어디 있어? 왜 우리하고 꼭 붙어주지 않았어? 다음 날 오후 참나무 공터에 가자마자 카야는 채도 낮은 녹색과 갈색의 숲과 대조되어 화려하고 부자연스럽게 빛나는 원색을 보았다. 등걸에는 빨갛고 하얀 작은 우유값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 또 깃털 하나가 있었다. 소년이 판돈을 올렸나 보다. 카야는 다가가서 먼저 깃털을 집어들었다. 부드러운 은빛 깃털. 나이트헤론이었다. 습지에서 가장 아름다운 새다. 다음에 카야는 우유값 안을 들여다보았다. 꼭꼭 싸서 쑤셔 넣은 몇 종류의 씨앗, 순무, 당근, 그린빈 씨앗 아래 카야의 보트 엔진에 맞는 스파크 플러그가 갈색 봉투 속에 들어있었다. 저도 모르게 다시 미소를 지은 카야는 살짝 동그라미를 그리며 빙글 돌았다. 대부분의 물건 없이도 잘 사는 법을 터득하긴 했지만 가끔 스파크 플러그가 필요해질 때는 있었다. 점핑이 소소하게 엔진을 수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지만 부품을 사려면 마을까지 현금을 들고 걸어가야 했다. 그런데 여기 여분의 스파크 플러그가 있다. 필요할 때까지 보관해 두기만 하면 된다. 여분. 심장이 한껏 부풀어 올랐다. 연료를 가득 채웠을 때나 붓으로 칠한 하늘의 석양을 볼 때와 똑같은 마음이었다. 꼼짝도 하지 않고 가만히 서서 그 느낌을 한껏 만끽하고 의미를 찾으려 했다. 암컷에게 선물을 갖다주며 구애하는 수컷새는 여러 번 본 적이 있다. 하지만 둥지를 틀기에 카야는 아직 어린 새끼였다. 우유값 바닥에 쪽지가 있었다. 쪽지를 펼쳐 글자를 보았다. 어린애라도 읽을 수 있게 또박또박 쓴 글씨였다. 카야는 밀물과 썰물의 시간을 낱낱이 외우고 있었고 별을 보고 집을 찾아갈 수 있고 독수리의 깃털을 한 올도 빠짐없이 알고 있었지만 이 글은 읽을 수 없었다. 밤이 내리자 카야는 담요를 들고 습지에 나와서 달빛과 홍합으로 가득 찬 작은 골짜기에서 자고 새벽까지 어망 2자루를 가득 채웠다. 연료를 살 돈이었다. 들고 가기에는 너무 무거워서 첫 번째 자루는 질질 끌고 호소로 갔다. 좀 돌아가야 했지만 백조 깃털을 놓아두려고 일부러 참나무 공터를 질러가기로 했다. 앞을 보지도 않고 나무 사이로 들어갔더니 등걸에 그 깃털 소년이 기대 앉아 있었다. 카야는 어렸을 때 습지에서 길을 가르쳐준 테이트를 바로 알아보았다. 차마 가까이 갈 용기가 없어 몇 년째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던 테이트. 이제 훤칠하게 성장한 테이트는
18살쯤 되어 보였다. 황금빛 머리칼은 야구모자 밑으로 제멋대로 삐져나와 있고 피부는 보기 좋게 그을려 있었다. 테이트는 차분하게 얼굴을 환히 밝히며 웃었다. 하지만 카야의 마음이 철렁했던 건 그의 눈 때문이었다. 황금빛 또는 갈색에 녹색 반점이 점점이 흩뿌려진 두 눈이 올챙이를 포착한 외가리처럼 카야에게 못 박혀 있었다. 암묵적 규약이 느닷없이 깨지자 카야는 멈칫했다. 이 게임의 재미는 서로 말하지도 만나지도 않아도 된다는 데서 나왔는데 뜨거운 열기가 카야의 얼굴로 치받쳐 올랐다. 이봐, 카야. 부탁인데 도망가지 마. 나야. 그냥 나야. 테이트. 테이트는 카야가 멍청해서 못 알아듣기라도 할까봐 그런지 아주 조용히, 아주 천천히 말했다. 하긴 마을 사람들은 카야가 바보멍청이라고 할 테지. 사람 말도 제대로 못한다고 하겠지. 테이트는 도저히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카야는 10서너 살쯤으로 보였다. 하지만 그렇게 어린 나이에도 테이트가 본 어떤 얼굴보다 더 강렬했다. 거의 새까매 보이는 큰 눈동자. 어여쁜 입술 위로 날씬한 코가 이국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키 크고 마른 몸매는 야생의 바람이 깎아빚은 듯 여리고 낭창낭창했다. 하지만 조용한 힘이 깃든 어리고 단단한 근육도 숨겨지지 않았다. 카야는 늘 그렇듯 도망가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다른 감정도 있었다. 몇 년간 느끼지 못한 충만함. 따끈한 무언가가 심장으로 흘러들어온 느낌. 깃털과 스파크 플러그와 씨앗들. 지금 도망치면 다 끝나버릴지도 모른다. 말없이 한 손을 들어 우아한 백조의 깃털을 보여주었다. 새끼 사슴처럼 소스라쳐 도망칠까봐 겁나는 듯 테이트가 아주 천천히 다가와서 카야 손에 들린 깃털을 살펴보았다. 카야는 말없이 보기만 했다. 테이트의 얼굴은 보지 않고 깃털만 봤다. 그 눈은 특히나 절대로 보지 않았다. 툰드라 백조구나. 그렇지? 믿기지가 않아. 카야, 고마워. 테이트는 카야보다 키가 훨씬 커서 깃털을 받아들려면 살짝 허리를 굽혀야 했다. 선물 고마웠다고 카야가 인사할 차례였지만 소년이 이제 가면 좋겠다고 게임이 계속되면 좋겠다는 생각만 하고 말없이 서 있었다. 침묵을 깨뜨리려 테이트가 말을 이었다. 우리 아버지가 새들에 대해 가르쳐 주셨어. 결국 카야는 눈을 들어 테이트를 보고 말했다. 쪽지를 읽을 줄 몰라. 아, 그렇지. 학교를 안 다니니까. 깜빡했다. 거기에는 그냥 낚시하면서 몇 번 본 적이 있다고. 그래서 씨앗들하고 스파크 플러그가 쓸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그 말밖에 안 썼어. 나한테 남는 게 하나 있어서. 그거면 네가 마을까지 굳이 걸어가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깃털은 네가 좋아할 것 같아서. 카야는 고개를 숙이면서 말했다. 고마워. 정말 좋았어. 테이트는 카야의 얼굴과 몸매에서는
희미하게 여자태가 나기 시작했지만 행동거지와 말투는 어쩐지 아이 같다는 생각을 깨달았다. 진하게 화장하고 욕설을 입에 달고 담배를 피우며 어른처럼 행동하고 말하지만 성숙한 여자태는 안 나는 마을의 소녀들과는 달랐다. 천만에. 나는 이제 가봐야겠어. 시간이 늦어서. 괜찮다면 가끔 놀러 올게. 카야는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다. 게임은 끝난 게 틀림없다. 테이트는 카야가 입을 다물었음을 깨닫고 모자챙에 손을 대고 까닥 인사하더니 가려고 돌아섰다. 하지만 머리를 낮추고 덤불로 막 들어가려다가 문득 카야를 돌아보았다. 있잖아. 내가 글 읽는 거 가르쳐 줄 수 있어. 16. 책을 읽다. 1960년. 책 읽기를 가르쳐 주겠다던 데이트는 며칠이 지나도 오지 않았다. 깃털놀이 이전에 외로움은 당연히 몸에 항상 붙어있는 팔다리 같은 것이었지만 이제는 외로움이 카야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가슴을 짓눌렀다. 어느 날 늦은 오후, 카야는 보트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그냥 앉아서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어. 점핑의 가게에 배를 대면 사람들 눈에 띌 것 같아 살짝 남쪽으로 내려가 오목한 후미에 정박했다. 그리고 어망 한 자루를 들고 유색인 마을로 가는 오솔길을 걷기 시작했다. 낮에 내내 보슬비가 내렸고 해가 지평선에 가까워지자 숲 안개가 눅눅한 습지를 떠다녔다. 유색인 마을에 가본 적은 없지만 어디인지는 알았다. 가보면 점핑과 메이블의 집을 찾는 건 어렵지 않을 것이다. 메이블이 준 청바지에 분홍색 블라우스를 받쳐 입었다. 자루에는 점핑과 메이블의 친절에 보답하기 위해 직접 만든 진짜 블루베리 잼이 2병 들어있었다. 사람이 그리워서 여자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충동적으로 한 방문이었다. 점핑이 아직 집에 안 왔대도 메이블과 마주 앉아 잠깐 쉴 수 있을 것이다. 길모퉁이로 다가서는데 카야 쪽으로 가까워지는 목소리가 들렸다. 탁 멈춰서서 귀를 쫑긋 세웠다. 그리고 재빨리 길가 숲으로 숨었다. 잠시 후 너덜너덜한 멜빵바지 차림의 백인 소년 둘이 낚시 장비를 메고 카야 팔뚝만한 메기를 덜렁거리며 나타났다. 꼼짝도 하지 않고 기다렸다. 한 소년이 오솔길 저 아래를 가리켰다. 저기 좀 봐라. 참나, 재수 째지네. 깜둥이가 깜둥이 마을로 가고 있잖아. 내다보니 점핑이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거리가 아주 가까웠기 때문에 점핑도 그 말을 틀림없이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점핑은 고개를 푹 숙이고 소년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숲 쪽으로 비켜서기만 했다. 아저씨, 왜 그러세요? 왜 뭐라도 하지 않으세요? 카야는 혼자 화를 냈다. 깜둥이가 정말 나쁜 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아버지가 험한 욕을 할 때 쓰는 걸 여러 번 들었다. 점핑은 두 소년의 머리를 잡고 서로 꽉 박아서 정신을 차리게 해줘야 했다. 하지만 점핑은 발걸음을 재촉해 황급히 지나쳤다. 깜둥이 노인네가 마을로 가네. 조심해라, 깜둥아. 그러다가 넘어지지 말고. 소년들은 발끝만 보고 걷는 점핑을 놀려댔다. 한 소년이 허리를 굽히고
돌멩이를 주워들어 점핑의 등에 던졌다. 돌은 툭 소리를 내며 점핑의 어깨뼈 바로 밑에 명중했다. 점핑은 비틀 하고 고꾸라졌지만 다시 걸었다. 소년들이 배를 잡고 웃어대는 사이 점핑은 길모퉁이를 돌았다. 그러자 소년들은 돌멩이를 더 많이 주워들고 뒤를 따라갔다. 카야는 나뭇가지 사이로 팔랑거리는 소년들의 모자를 주시하며 수풀을 지나 길 앞으로 질러갔다. 길가 빽빽한 수풀에 숨어 쭈그리고 앉았다. 몇 초 후에 소년들이 바로 앞을 지나갈 것이다. 점핑은 한참 앞서가서 잘 보이지 않았다. 카야는 자루로 잼 병을 단단히 싸서 비틀어 묶어쥐었다. 소년들이 다가오자 카야는 가로막는 수풀을 아랑곳하지 않고 묵직한 가방을 휘둘러 가까운 녀석의 뒤통수를 세게 쳤다. 그 애는 푹 고꾸라져 얼굴을 땅에 박았다. 악다구니를 쓰고 괴성을 지르며 또 다른 남자의 대가리도 박살날 기세로 달려들자 소년은 도망쳐버렸다. 카야는 좀 따라가다가 나무 사이로 몸을 숨겼고 처음에 그 소년이 일어나 뒤통수를 움켜쥐고 욕을 할 때까지 지켜보았다. 카야는 잼병이 든 가방을 둘러매고 돌아서서 다시 보트 쪽으로 걸어가 통통거리며 집으로 돌아왔다. 다시는 남의 집을 찾아가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다음 날 모터보트 소리가 물길에 울려 퍼지자 카야는 석호로 달려가 수풀 속에 숨어 배에서 내려 배낭을 둘러매는 테이트를 바라보았다. 테이트는 두리번거리다가 큰 소리로 카야 이름을 불렀다. 그래서 카야는 딱 맞는 청바지와 단추짝이 안 맞는 하얀 블라우스 차림으로 천천히 걸어나갔다. 안녕, 카야. 더 일찍 오지 못해서 미안해. 아빠 일을 도와드려야 했어. 하지만 이제 같이 공부하면 금세 글을 읽을 수 있게 될 거야. 안녕, 테이트. 여기 좀 앉자. 테이트는 석호의 어둑한 그늘 아래 구부러진 참나무 등거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러더니 배낭에서 누렇게 변색된 얇은 알파벳 교본과 줄이 그어진 공책을 꺼냈다. 신중하고 느린 필체로 소문자 A, 대문자 A, 소문자 B, 대문자 B라고 쓰고는 카야에게도 똑같이 써보라고 했다. 그러고는 입술로 혓바닥을 물고 낑낑거리는 카야를 참을성 있게 지켜봐 주었다. 카야가 글씨를 다 쓰면 테이트는 글자를 소리내어 읽었다. 부드럽게, 느릿느릿. 카야는 조디와 엄마가 쓰던 몇 글자는 알아봤지만 조합해서 멀쩡한 단어로 만들어 본 적은 없었다. 몇 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테이트가 말했다. 봐, 벌써 한 글자를 쓸 줄 알잖아. 무슨 말이야? C, A, B, 캡. 택시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 택시가 뭔데? 카야가 물었다. 사려 깊은 테이트는 웃지 않았다. 몰라도 괜찮아. 계속해보자. 좀 있으면 네가 아는 단어를 쓸 수 있게 될 거야. 한참 후 테이트가 말했다. 알파벳 공부는 아주 많이 해야 해. 다 익히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 하지만 넌 이미 글을 좀 읽을 수 있게 됐어. 내가 보여줄게. 테이트는 문법 교본이 없었고 그래서
카야가 처음 읽은 책은 테이트 아버지가 소장한 알도 레오폴드의 모래군의 12달이었다. 테이트는 첫 문장을 손으로 가리키며 읽어보라고 했다. 첫 단어는 THERE, 대어였는데 카야는 읽기 전에 다시 알파벳을 찾아보고 각 글자의 소리를 연습해야 했다. 하지만 테이트는 절대 서두르지 않고 TH라는 특별한 소리를 설명해 주었고 카야는 간신히 그 단어를 소리내어 읽고는 신이 나서 두 팔을 하늘로 치켜들고 깔깔 웃었다. 테이트는 활짝 웃으면서 카야를 바라보았다. 카야는 천천히 문장의 단어들을 풀었다. 야생의 존재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 아, 카야가 말했다. 아! 카야, 넌 이제 글을 읽을 수 있어. 까막눈이던 시절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거야. 그게 다가 아니야. 카야의 말은 속삭임에 가까웠다. 단어가 이렇게 많은 의미를 품을 수 있는지 몰랐어. 문장이 이렇게 충만한 건지 몰랐어. 테이트는 미소를 지었다. 아주 좋은 문장이라서 그래. 모든 단어가 그렇게 많은 의미를 품고 있는 건 아니거든. 이어지는 나날 동안 그늘진 참나무 등거리에 걸터 앉거나 아니면 양지 바른 해변에서 테이트는 단어들 읽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단어들은 그들 주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기러기와 학들을 노래했다. 기러기의 노래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버지의 일을 돕거나 친구들과 야구를 하지 않을 때마다 테이트는 카야의 집을 찾아왔다. 일주일에도 몇 번씩. 이제 카야는 당장 무슨 일을 하고 있더라도 텃밭 잡초를 뽑고 있건 닭모이를 쥐고 있건 조개 껍데기를 찾고 있건 항상 귀를 쫑긋 세워 물길에서 웅웅 울리는 테이트의 보트 소리가 들리는지 주의를 기울였다. 어느 날 바닷가에서 박새가 점심으로 무엇을 먹는지 읽고 있다가 카야가 테이트에게 물었다. 바클리코브에서 가족과 함께 살아? 난 아버지와 함께 살아. 그래, 바클리에서. 카야는 가족이 더 있는데 떠나버린 거냐고 묻지 않았다. 테이트의 엄마도 아들을 두고 가버린 게 틀림없었다. 마음 한켠으로는 테이트의 손을 잡고 싶었다. 이상한 갈망이었다. 하지만 손가락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대신 테이트의 손목 안쪽에 있는 푸른빛 정맥들을 기억했다. 핏줄은 말벌 날개에 그려진 문양처럼 정교하고 복잡했다. 카야는 밤에 식탁에 앉아 등불을 켜놓고 복습을 했다. 부드러운 불빛이 창 밖으로 배어나와 참나무의 낮은 가지들을 어루만졌다. 온화한 반딧불을 제외하면 사방 몇 킬로미터에 걸친 암흑 속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불빛이었다. 세심하게 단어를 쓰고 말하고 쓰고 말했다. 테이트가 긴 단어는
짧은 단어를 쭉 이어놓은 것뿐이니까 겁낼 것 없다고 했다. 카야는 두려움 없이 셋, 앉았다를 외우고 곧장 플라이스트 새, 홍적새를 익혔다. 이제껏 살아오면서 읽기만큼 즐거운 건 없었다. 그렇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테이트가 자기처럼 가난한 백인 쓰레기한테 왜 글을 가르쳐주겠다고 했는지 알 수 없었다. 아니, 애초에 왜 어여쁜 깃털을 들고 찾아왔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카야는 묻지 않았다. 괜히 물어봤다. 테이트가 생각이 많아져서 떠나버릴까 봐서. 이제 카야는 귀중한 표본들에 적어도 라벨을 붙일 수 있게 되었다. 깃털과 곤충과 조개 껍데기와 꽃을 하나씩 들고 엄마의 책들에서 철자를 찾아본 후 갈색 종이봉투 그림 위에 꼼꼼하게 적었다. 29 다음에는 뭐야? 어느 날 카야는 테이트에게 물었다. 테이트는 카야를 바라보았다. 조수간만의 차이와 흰 기러기, 독수리와 별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는 소녀가 아직 30까지 셀 줄도 몰랐다. 테이트는 카야가 부끄러워할까봐 놀란 기색을 하지 않았다. 카야는 사람의 눈빛을 꿰뚫어 마음을 읽었다. 30. 테이트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내가 숫자를 가르쳐 줄게. 기본적인 산수를 배우자. 쉬워. 내가 책 몇 권 가져다 줄게. 카야는 눈에 띄는 글자는 닥치는 대로 읽었다. 그리츠 포장에 쓰인 요리법. 테이트가 준 쪽지들. 몇 년째 읽는 척만 했던 동화책. 그러다 어느 날 밤 카야는 조그맣게 오 소리를 내고는 선반에 놓인 낡은 성경을 꺼냈다. 식탁에 앉아서 얇은 책장을 조심스럽게 넘기자 가족들 이름이 나왔다. 카야 자신의 이름이 맨 아래 적혀 있고 옆에 생일이 쓰여 있었다. 미스 캐서린 다니엘 클라크 1945년 10월 10일. 명단 맨 아래로 내려가 오빠와 언니들의 진짜 이름을 읽었다. 마스터 제레미 앤드류 클라크 1939년 1월 2일. 제러미. 소리내어 말해보았다. 조디 오빠. 오빠가 마스터 제레미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 미스 어멘다 마거릿 클라크 1937년 5월 17일. 카야는 손끝으로 이름을 어루만졌다. 몇 번이나. 마스터 네이피어 머피 클라크 1936년 4월 4일. 카야는 나직하게 말했다. 머프 오빠 이름은 네이피어구나. 맨 위에는 마진 미스 메리 헬렌 클라크 1934년 9월 19일. 손가락으로 이름을 쓸어보니 눈앞에 언니 오빠의 얼굴이 선하게 떠올랐다. 희미한 기억이었지만 비좁은 식탁에 다 같이 앉아 스튜를 먹고 콘브레드를 건네주고 심지어 웃기도 했던 광경이 그려졌다. 언니와 오빠의 이름을 잊었다는 게 부끄러웠지만 이제 되찾았으니 다시는 놓치지 않으리라. 아이들 이름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마스터 잭슨 헨리 클라크, 미스 줄리엔 마리아 자크와 결혼하다.
1933년 6월 12일. 그때까지 카야는 부모님 이름도 제대로 몰랐다. 식탁 위에 성경을 펼쳐놓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다. 카야 앞에 가족이 있었다. 시간은 흘러가니 자식은 부모의 젊은 시절을 알 리가 없다. 카야는 1930년대 초반 애슈빌의 소다수 가게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던 핸섬한 청년 제이크를 영영 보지 못할 것이다. 제이크는 그곳에서 마리아 자크를 보게 된다. 검은 곱슬머리에 붉은 입술의 미녀는 뉴올리언스에서 잠시 놀러온 참이었다. 밀크쉐이크를 함께 먹으면서 제이크는 마리아에게 자기 가족은 플랜테이션을 소유하고 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법을 공부하고 기둥이 즐비한 대저택에서 살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황이 닥치자 은행은 클라크 가문이 깔고 있던 땅을 휙 빼앗아 경매에 붙였고 제이크도 학교를 중퇴해야 했다. 새로 이사한 아담한 통나무집은 사실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 노예들이 살던 집이었다. 제이크는 담배밭에서 화려한 원색 포대기로 아기를 둘러업은 흑인들과 함께 담뱃잎을 따서 쌓았다. 그렇게 2년이 흐른 어느 날, 동트기 전 제이크는 좋은 옷과 갑오를 최대한 많이 챙겨 인사도 없이 집을 떠났다. 증조부의 금시계와 할머니의 다이아몬드 반지도 있었다. 제이크는 차를 얻어 타고 뉴올리언스에 가서 수변의 우아한 저택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마리아를 찾았다. 마리아의 가족은 프랑스 상인의 후손으로 구두 공장을 소유하고 있었다. 제이크는 갑오를 전당포에 맡기고 붉은 벨벳 커튼이 드리워진 근사한 레스토랑으로 마리아를 데리고 다니며 기둥이 늘어선 대저택을 사주겠노라 약속했다. 제이크가 목련꽃 그늘 아래 무릎을 꿇었을 때 마리아는 그와 결혼하겠다고 답했고 두 사람은 1933년 작은 교회에서 예식을 올렸다. 마리아의 가족은 입을 굳게 다물고 아무 말 없이 식장에 서 있었다. 이제 돈이 다 떨어진 제이크는 장인어른의 구두 공장에서 일하기로 했다. 제이크는 자기가 매니저 일을 맡을 줄 알았지만 만만한 성격이 아니었던 자크 씨는 사위가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바닥부터 일을 배우기를 바랐다. 그래서 제이크는 구두창을 자르는 노역을 해야 했다. 제이크와 마리아는 혼수로 장만한 화려한 가구 몇 점에 벼룩시장에서 산 테이블과 의자를 뒤섞어 비좁은 집을 꾸미고 살았다. 제이크는 야간 강의에 등록해 고등학교를 마치려 했지만 보통은 수업을 빼먹고 포커를 치러 가거나 위스키 냄새를 풍기며 늦은 밤 새 신부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불과 3주 만에 교사는 그를 재적 처리했다. 마리아는 제이크에게 술을 끊고 제발 열심히 일하라고 애걸했다. 그래야 아버지가 승진을 시켜줄 거라고. 하지만 아기들이 태어나기 시작했고 음주는 멈추지 않았다. 1934년에서 1940년까지 4명의 아이가 태어났지만 제이크는 딱 한 번 승진했을 뿐이었다. 독일과의 전쟁은 만인을 평등하게 했다. 남들과 똑같은 색 군복을 입자 제이크는 수치를 숨기고 다시 한번 당당하게 행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프랑스의 진흙 참호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 하사관이 피격되어 20m 앞에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다고 외쳤다. 병사들은 그저 어린 남자애들일 뿐이었다.
야구장 더그아웃에 앉아서 타격 차례나 기다리며 직구 칠 걱정이 나고 있을 나이였다. 하지만 다들 서슴없이 달려들어 부상당한 하사를 구하겠노라고 포복하기 시작했다. 단 한 사람만 빼고 전원이. 제이크는 겁에 질려 꼼짝도 못하고 한쪽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하지만 박격포탄이 참호 바로 옆에 떨어져 황열을 내뿜으며 폭발해 왼쪽 다리를 산산조각 냈다. 하사관을 끌고 참호로 돌아온 군인들은 제이크가 구조작전을 돕다가 부상당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제이크는 영웅이 되었다. 진상은 아무도 몰랐다. 제이크만의 비밀이었다. 훈장을 받고 의가사 제대를 한 그는 집으로 돌아왔다. 다시는 구두 공장에서 일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제이크는 뉴올리언스에서 불과 며칠 밤밖에 머무르지 않았다. 마리아가 말없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이크는 고급 가구와 은재 식기를 남김없이 팔고는 가족을 기차에 실어 노스캐롤라이나로 떠났다. 지인한테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후라 더 거리낌 없이 계획을 실행할 수 있었다. 제이크는 마리아에게 아버지가 노스캐롤라이나 연안의 낚시 거점으로 지어둔 통나무 집에서 살면서 새 출발할 수 있을 거라고 설득했다.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고등학교 교육도 마칠 수 있을 거라고. 바클리코브에서 작은 낚싯배를 사서 식구들과 세간을 어지럽게 실은 후 수킬로미터 물길을 달렸다. 짐더미 위에 고급 모자 상자가 몇 개 도도하게 놓여 있었다. 마침내 석호에 들어서자 녹슨 차양문이 달린 쓰러져가는 움막이 참나무 그늘 아래 모습을 드러냈고 마리아는 눈물을 꾹 참으며 막내 조디를 힘주어 꼭 끌어안았다. 제이크는 마리아를 위로했다. 하나도 걱정할 거 없어. 내가 금세 집을 깔끔하게 고쳐놓을 테니까. 하지만 제이크는 움막을 수리하지도 고등학교를 마치지도 않았다. 도착하기가 무섭게 스완프 기니에서 술을 마시고 포커를 치는데 맛을 들이고 술잔에 참호의 기억을 묻으려 했다. 마리아는 가정을 꾸리려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다. 너리세이라는 곳에서 바닥 매트리스에 깔 호청과 양철 욕조를 샀다. 마당의 수도꼭지에서 빨래를 하고 텃밭을 가꾸고 닥치는 법도 혼자 터득했다. 도착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마리아는 아이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 바클리코브의 학교에 등록시켰다. 그러나 제이크는 교육 따위 믿지 않았고 머프와 조디에게 학교를 결석하고 저녁거리로 먹을 다람쥐나 생선을 잡아오라고 시키는 날이 점점 더 많아졌다. 제이크는 휘영청 달빛을 받으며 마리아와 선상 데이트를 딱 하루 즐겼다. 그 결과 마지막 아이인 캐서린 데니엘이라는 딸이 생겼다. 나중에 캐서린 데니엘이 카야라는 별명을 갖게 된 건 처음 이름을 물었을 때 카야라고 대답했기 때문이다. 가끔 술에 취하지 않았을 때 제이크는 학업을 마치고 모두를 위해 더 나은 삶을 영위하는 꿈을 꾸곤 했지만 참호의 그림자는 그의 마음속에서 영영 거치지 않았다. 한때 자신만만하고 핸섬하고 늘씬했던 제이크는 이제 초라하게 전락한 자신의 진짜 모습을 감당할 수 없어 술을 마셨다. 습지에서 싸움판을 벌이고 술을 마시고 욕을 퍼붓는 도망자들과 어울리는 건 이제까지 제이크가 했던 그 어떤 일보다 쉬웠다. 지금까지 퇴근 후 낭독가였습니다.
다음에 또 들으러 오세요. 잊지 않으시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